안녕하세요. 대식구의 가장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아들, 딸뿐 아니라 처제와 조카, 장모님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엔 맑은 물 같은 처가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던 미꾸라지 한 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처제의 남편이었던 제 손아래 동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부하가 치밀었던 당시 사건과 그놈의 최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군 단위의 작은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 서울로 상경한 제 여동생, 남동생과 달리 저는 고향에 남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죠. 원래 읍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저희 부모님은 쪼르륵 연년생인 우리 삼남매 중 여동생 다음으로 일찍 결혼한 남동생의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 남동생 부부와 합가를 하셨어요. 이후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 만난 2살 어린 아내와 나이 35에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했을 당시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은퇴를 하신 뒤였습니다. 평생 해온 직업 때문인지 장인어른은 굉장히 강직하고 꼿꼿한 분이셨어요. 반면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께 평생 의지하고 살던 마음 여리고 소심한 분이셨죠. 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였다곤 하나 두 분 모두 자식들을 사랑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던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두 분처럼 좋은 사람이었던 처제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을 이어 둘째인 딸을 낳았던 해 결혼을 했어요. 처제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는데 군청 공무원이던 제 손아래 동서와 업무적인 일로 안면을 트게 된 게 2년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두 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주영 씨를 정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절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영이한텐 좋은 남편, 두 분껜 좋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처가에 인사온 동서를 처음 봤을 땐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께 싹싹하게 웃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조금 우뚝뚝한 저와 달리 다정다감한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좋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부터 동서의 싹 수 없는 언행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시간이 흘러 처가가 조금 편해지자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메추리알 장조림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입맛이 짜게 변한다는데 간에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국에 콩나물도 너무 익어서 좀 질긴 것 같고. 에휴, 오늘 밥상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분발하세요. 아유, 취한다. 장모님, 저 숭늉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과음했을 땐 숭늉을 안주 삼으면 속도 풀리고 술도 계속 술술 들어가는 법이거든요. 아유, 어지러워. 숭늉 끓여주실 동안 저 누워서 TV 좀 보고 있을게요. 동서는 장모님을 만만하게 봤는지 자꾸 장모님께 결례를 범하더라고요. 게다가 술은 또 어찌나 좋아하고 주사는 어찌나 개판인지 처가에 올 때마다 혼자서 술을 그렇게 마셔대고 진상을 부렸어요. 배를 드러내고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장모님께 안주를 주문하질 않나. 다 같이 야구를 보는데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시다가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욕설을 퍼붓질 않나.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었죠. 도서방, 자네 그만 좀 해. 장인 장모님 다 보고 들으시는데 그게 무슨 추태야? 네, 형님, 죄송해요. 그래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고 처음엔 장인어른은 이를 꽉 깨물고 그런 동서를 지켜만 보시더군요. 어른들이 참으시니 자식인 저와 아내가 큰 소리 내기도 곤란해 저는 조용히 동서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죠. 하지만 동서는 그때만 잠시 눈치를 보는 척할 뿐 다음에 처가에 올 때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처제가 결혼 1년 뒤 조카인 딸을 임신했을 때 배가 부른 처제를 당연하게 술 먹고 부려먹는 동서를 보고 장인어른은 화가 폭발하셨습니다. 여보, 나 양말 좀 벗겨줘.
술 취하니까 발이 다 뜨겁네. 양말 벗기고 나 냉수도 한 잔만.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배불러 오는 임산부한테 뭘 시키는 게야? 아, 장인어른, 그게요. 꾹 참기만 하던 장인어른이 호랑이처럼 화를 내자 그제야 동서는 술이 확 깼는지 눈치를 보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동서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효령을 내리기 시작하셨죠. 내가 처음엔 내 안사람한테 무례하게 구는 자네한테 화를 내려다가 고서방이 먼저 쓴소리를 해줘서 참고 두고 봤네. 하도 과함을 해대도 아들도 아닌 사위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되나 고민이 돼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임신한 아내를 대하는 자네 태도를 보니 고민할 것도 없이 크게 혼을 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딸이 바보라서 지금 자네한테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 줄 아나? 아까부터 그만 좀 하라고 조용히 자네 타이르는 우리 딸 목소리 나 다 들었네. 우리 딸 부모인 우리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단 자네 진상 받아주고 있었던 거야 이 한심한 사람아. 자네 또 한 번 자네 장모나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 보이면 내 그땐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걸세.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알았어? 우리 집사람 음식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고? 자네 그 태도는 예의범절 100점 만점 중에 마이너스 40점이야. 건방지게 어디서 점수를 매겨? 얼른 그동안 잘못했다고 자네 장모랑 우리 딸한테 사과하게. 죄송했습니다, 장모님. 여보, 미안해. 양말은 내가 벗을게. 동서는 약자 앞에선 아나모인처럼 굴다가도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강자다 싶으면 냅다 납작 엎드리기부터 하는 소인배더라고요. 하긴 그랬으니 이전에도 제 나지막한 한마디를 듣자마자 진상을 멈췄던 거겠죠. 그 뒤로도 동서는 술에 취해서 몇 번이나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행동하려다가 장인어른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동선 처가에 올 때마다 찌그러진 깡통처럼 길을 못 펴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게 됐죠. 그러다 한 번은 제게 전화해 대뜸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솔직히 우리 장인어른 너무 꼰대 같지 않아요? 아니, 언젠 아들처럼 대해주겠다더니 진짜 아들처럼 처가에서 좀 편하게 행동하니까 냅다 화를 내는 거 보셨죠? 사람이 너무 쫌스러운 것 같아요. 동서는 장인어른께 당하기만 하자 억울했는지 같은 사위인 저를 꼬셔 장인어른의 뒷담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 한심한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단호히 말하곤 전화를 끊었죠. 내 귀엔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뒷담화를 하려고 하는 자네 말이 훨씬 조음스럽게 들리네. 그리고 진짜 아들처럼 행동했다고? 그럼 자네 부모님께 하는 자네 행동부터 고쳐. 난 내 부모님 앞에서 이 나이까지 그렇게 술주정 부리고 반찬 투정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으니까. 아내도 그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곤 기가 차하며 헛웃음을 짓더군요. 우리 착한 처제가 대체 왜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뒤 당시 출산휴가에 들어갔던 만삭의 처제가 시장에 갔다가 홀로 저희 집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제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그 사람 행동이 썩 보기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 알아, 언니. 연애 시절엔 나한테 정말 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본 모습이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이미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살고 싶어. 게다가 뱃속에 우리 딸 아빠인 사람이잖아. 친정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동안 박 터지게 싸우긴 했지만 요즘엔 그래도 기세가 꺾였으니까 잘 타이르고 달래서 살아보려고. 부모님께도 또 언니랑 형부한테도 늘 미안해.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처제의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못하다 싶어 아내도 저도 우선 처제의 인생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결혼 2년 뒤 조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처가엔 큰 불행이 닥쳤어요. 바로 장인어른께서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식도암 3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이후 장인어른은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지만 얼마 뒤 폐 전이 판정을 받으시더군요. 암이 4기로 진행됐던 거예요. 아빠, 이제 어떡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울지 말거라, 미진아. 넌 장여자니. 네가 마음 단단히 먹고 네 엄마랑 동생의 버팀목이 돼줘야지. 아빤 포기 안 한다. 아빠 항암 치료받고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꼭 나을 거야. 장인어른은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항암제 효과가 없어서 다른 항암제로 변경하길 몇 번 반복하면서도 말이죠. 그 과정에서 장모님과 처제, 그나마 가장 굳건했던 저희 아내까지 자꾸만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려던 장인어른은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한 지 약 1년째인 한 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군요. 고서방, 이제 내가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나한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부디 너무 약하고 약한 내 아내랑 자네 처제, 그리고 강한 척해도 속은 여린 우리 큰딸 모두 잘 좀 부탁하네. 사위도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피도 안 섞인 자네에게 내 남은 가족을 부탁해서 미안하네. 둘째 사인 내가 도저히 믿음직하지 않아서 못 믿겠어. 나한텐 아들이 없었지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꼭 자네 같지 않았을까 싶어 항상 자네에게 고마웠었네. 고서방, 내가 하늘에서나마 항상 자네 행복을 빌어줌세. 그러니까 제발 내 아내, 내 딸들 좀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제 아내뿐 아니라 장인어른 대신 장모님도 처제도 꼭 잘 지키면서 살게요. 장인어른은 저에게 남은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만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셨어요. 특히 평생을 장인어른께 의지하며 살던 장모님에 대한 걱정을 돌아가실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셨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을 보며 생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고 처가 식구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저는 장인어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장모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더군요. 그럼 저와 아내가 아이들과 처가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셨어요. 왜요, 장모님? 장모님 저희 애들도 좋아하시잖아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마시고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하게 사세요. 네? 난 그동안 자네 장인 덕에 충분히 편하고 호강하며 살았네. 그런데 평생을 자네 장인한테 의지만 했다 보니 자네 장인이 없는 지금 난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노인이 된 느낌이야. 그러니 나도 혼자 살면서 이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싶네. 내 뜻은 확고하니까 자네가 정말 날 위한다면 내 뜻을 존중해 주게나. 그런 장모님의 말씀에 차마 아내도 저도 뜻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보다 자주 장모님 댁을 찾아뵙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1년 뒤 저와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삼겹살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아내는 첫째인 아들을 낳으며 진즉 회사를 그만뒀었고 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회사였던지라 더 이상 그 회사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때마침 맞벌이를 하고 싶어 하던 아내와 상의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린 장모님께도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그때 장모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삼겹살집이면 손님들 먹을 쌈야채나 고추 같은 거 필요하지 않어? 내가 뒷밭에 상추랑 깻잎, 고추 같은 것들 심어서 키우는 거 알지? 그걸 더 많이 심어서 내가 삼겹살 가게 대줘도 될까? 네? 그럼 저희야 감사하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장모님, 안 힘드시겠어요? 힘들긴. 나도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소일거리 삼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좋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나마 자식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괜히 많이 깎여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후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던 장모님께 가족 사이에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바득바득 야채값을 셈해서 치러드렸죠. 겸사겸사 야채들을 가지러 거의 매일 출근 전 아침 혹은 퇴근 후 저녁에 처가에 들르게 되어 장모님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도 장모님도 서서히 일상을 다시 찾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역시나 동서였어요. 동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자신에게 뭐라고 하던 사람이 사라지자 아주 살판이 난 모양이더군요. 형님, 오랜만에 저랑 시원하게 소맥 말아서 거하게 드시죠? 이제 뭐라고 할 장인어른도 안 계시잖아요. 장모님, 이번에 담그신 겉절이 맛이 영 별로던데요. 하나도 시원하지도 않고 맹탕이기까지 해요. 장모님 요리 실력이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은데요. 동서는 개벌은 남 못 주고 다시 전처럼 술을 찾고 신나게 반찬 투정도 해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 제가 집안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동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뭐라가 장인어른이 안 계시면 장모님께는 다시 버릇없이 굴어도 되는 거야? 장인어른도 원래 술 즐겨 하셨어. 근데 자네가 매번 진상 부리고 장모님께 함부로 하는 꼬락서니 보고 아주 질려버려서 술을 멀리 하신 거야. 그리고 장모님 음식을 그렇게 일일이 평가할 거면 아예 숟가락 젓가락을 들어 올리지도 마.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먹을 것이지. 어디서 품평질이야? 장모님은 워낙 천성이 여리고 착한 분이니까 사위인 자네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부모된 마음으로 해주신 거지만 난 그런 꼴 절대 그냥 두고 못 봐. 전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내기 힘들어서 가만히 타일렀더니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보지? 분명히 말하는데 난 경우 없는 행동은 장인어른처럼 딱 질색인 사람이야. 처음 듣는 제 호통에 동서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기가 바닥까지 축 처지더군요. 장모님은 멋쩍은 듯 웃으셨고 제 아내는 자기 대신 제가 화를 내주자 더 이상 말은 않고 동서를 못마땅한 듯 째려봤죠.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자기 남편의 철없는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된 처제는 그땐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아빠 안 계시다고 우리 엄마 무시해? 우리 엄마가 우스워? 당신 그동안 나랑 집에서 박 터지게 이젠 정말로 안 그런다고 약속한 거 잊었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진짜 내가 엄마랑 당신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불상사까지 도달해 볼래?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한들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짓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제까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들자 찌질한 동서는 입만 삐죽 내밀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삐졌는지 이후 한마디 말도 없이 밥만 꾸역꾸역 씹어먹더니 맛없다고 투덜대던 장모님의 겉절이를 통째로 들고는 처제와 조카만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당신 맛없다면서 그건 왜 가져가? 갈 거면 당신 몸만 가. 이거 아까 장모님이 우리 주신다고 따로 싸놓으셨던 거야. 싱겁긴 해도 겉절이만한 막걸리 안주가 없단 말이야. 여기선 아무도 술 못 먹게 하니까 집에 가서 혼자 막걸리 마실 거야.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하고 한심해 보이던지요. 처제도 그걸 잘 알았는지 우리 앞에서 차마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리곤 장모님과 우리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죠. 내가 딸 하나를 키우는 건지 다 큰 아들하고 딸까지 둘을 키우는 건지 갈수록 구분이 안 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언니, 형부, 제가 저 인간 어떻게든 철 좀 들게 만들어 볼게요. 동서가 한심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놈이니 어디 가서 큰 사고는 못 치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카가 5살이 되던 해 그놈은 아주 대형 사고를 쳐버리더군요. 어느 날 처제는 아내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에서 함께 잠시 쉬고 있던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아내와 함께 기함을 했죠. 언니, 어떡해? 지금 우리 애 아빠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연락 왔어. 알고 보니 동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한 지역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더군요. 그렇게 동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서에 잡혀간 거죠. 정말 그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로 결국 동서는 징역 6개월형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까지 물게 됐어요. 또한 공무원직 파면까지 당했죠.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에게 뇌물죄는 그만큼 중죄이자 치명타였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간덩이가 부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아휴, 제부 정말 어디까지 사람을 실망시킬 거라니. 아내와 저는 동서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처제와 조카가 걱정되어 자주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처제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듣고 동서가 최근 도박에까지 빠져 처제 몰래 재산을 많이 날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우린 평소에도 여렸던 처제가 무너질까봐 크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처제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의연한 태도를 갖추더군요. 예전에 저였으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나 싶어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형부. 하지만 저한텐 저만 보고 있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전 이제 엄마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저까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형부, 저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버틸 거예요. 엄마는 강하다더니 저는 그때 처제 안에 숨어있던 장인어른을 닮은 강한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소를 한 동서는 이혼 선언을 한 처제와 장모님, 그리고 우리 앞에서까지 정말 싹싹 빌더군요. 난 살면서 당신을 정말 많이 용서해줬어. 그런데 이젠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 딸한테 못난 모습까지 보인 당신하고 나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만 이혼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앞으로 도박 끊고 장모님께 버릇 없이도 안 굴고 술도 안 마실게. 나 정말 새 사람 돼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게. 난 당신이랑 우리 윤희 없인 절대 못 살아. 장모님, 형님, 처형. 저 정말 앞으로 다른 사람처럼 변할게요. 제발 저 사람 한 번만 설득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마. 아빠 울잖아. 처제는 끝까지 동서에게 단호하게 굴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5살 끝물이었던 조카가 영문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며 동서를 감싸자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처제가 워낙 딸바 보이기도 했고 조카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동서를 많이 닮았었거든요. 붕어빵인 부녀가 자신을 쳐다보며 엉엉 울고 있으니 가뜩이나 마음 약한 처제의 결심이 흔들렸던 거죠. 결국 처제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동서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말 아내도 저도 처제를 뜯어말리고 싶었지만 장모님과 우리 앞에서 이마까지 마룻바닥에 찧어가며 애원하는 동서의 모습에 사람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다는 처제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동서가 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동서 때문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처제 부부는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동서가 좀처럼 취업이 되질 않았고 가뜩이나 빚까지 있던 형편에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올려달라고 하자 도리가 없었던 거죠. 천사 같은 장모님은 면목 없어 하는 처제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어. 오히려 엄만 이렇게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 기쁘단다. 부담 갖지 말고 분가할 돈 천천히 모으면서 마음 편히 있어. 하지만 저와 아내는 이전 동서 행동을 떠올리곤 합가를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야채를 가지러 거의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처가에 들렀었기에 자주 처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 안심이었죠. 아, 형님 오셨어요? 제가 장모님 도와서 저기 상추랑 깻잎이랑 고추 잔뜩 따놨어요. 장사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자네가 장모님을 도와서 저걸 다 땄다고? 고마워. 고생했겠네. 아직 취업 소식은 없고? 노력하곤 있는데 나이도 있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가족들 위해서 노력해야죠. 면목 없습니다, 형님. 장모님,
냄비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이야, 저녁으로 동태탕 하신 거예요? 완전 맛있겠다. 감사해요, 장모님. 그렇게 한동안 지켜보니 동서는 정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장모님께 잘하고 살더라고요. 장모님을 도와 텃밭도 함께 가꾸고 반찬 투정은커녕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은 뭐든 감사하게 먹으며 장모님의 집안일을 돕곤 했죠. 처제도 동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우리에게 내심 놀란 듯 말해주더군요. 장모님께 따로 도서방이 불편하게 구는 일이나 행동이 없었냐고 여쭤봐도 장모님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때문에 저와 아내는 정말로 동서가 한번 교도소에 다녀오니 새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비록 아직 취업을 못해 집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들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구렁이 같은 동서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린 처제 부부가 장모님 댁에 들어간 지 1년하고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여보, 아무래도 저녁 장사할 야채가 너무 모자란데? 고추는 하나도 남김없이 뚝 떨어졌어. 오늘 점심 단체 손님도 세 팀이나 있고 유독 손님들이 야채를 많이 찾아서 그런가 보다. 이따가 저녁 장사 전에 장모님 댁에 가서 고추랑 다른 채소들 좀 더 따오자. 그날따라 저녁 장사 시작하기도 전에 고추와 다른 채소들이 떨어져 저와 아내는 처가의 텃밭에 가서 고추와 야채들을 더 따오려고 했습니다. 처가로 출발하기 전 집에 있을 장모님과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두 사람 모두 집을 비웠나 싶다가도 어차피 마당 대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텃밭에 가서 얼른 저녁 장사를 할 만큼만 야채를 따오자 싶어서 처가로 향했죠. 그런데 처가 앞에 차를 주차하고 마당으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모님하고 도서방 목소리인데? 두 사람 다 집에 있었나 보네. 저와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두 사람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과 동서는 집 뒤쪽에 있던 텃밭에 함께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히 들리더군요. 그리고 그 대화를 들은 아내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장모님, 빨리빨리 거기 깻잎들도 다 따시라고요. 그래야 제가 이따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형님하고 처형 오면 제가 다 땄다고 생색을 내죠. 그리고 거실에 있는 술병 좀 제대로 치우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대충 구석에 치워뒀다가 저희 집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미안하네. 내가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무거워서 멀리 날라둘 수가 있어야지. 웃기지 마세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제 아내 몰래 장모님한테 매번 술병 치우라고 그러고 텃밭일도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니까 제 본 모습 집사람이랑 형님 처형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니라니까. 미안하네. 내 얼른 깜쪽같이 치움세. 텃밭 쪽으로 향했지만 뒤돌아 있던 장모님과 동서는 우리를 못 본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동서는 장모님께 목에 핏발까지 세우며 패약질을 부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 잠깐의 모습과 대화만 보고 들어도 저놈이 여태 우리와 처제 앞에서만 세 사람이 된 척하고 뒤에선 장모님을 미친 듯이 구박하고 몰래 술까지 퍼먹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의 대화는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치우실 거면서 왜 사람 목 아프게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저도 장인어른처럼 장모님 때문에 식도암이라도 걸리게 하고 싶어요? 제가 얄미워서요? 근데 어떡하나요? 제가 말했죠, 장모님. 저뿐 아니라 사실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 비리 많이 저지르고 다녔다고요. 집사람은 아닌 척하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제가 몰랐겠어요? 그래도 제 아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준 거죠. 만약에 제가 아내 몰래 맨날 낮에 집에서 술 마시고 장모님 부려먹고 사는 거 집사람이 알고 저 이혼당하잖아요? 그럼 저 아내고 뭐고 집사람 비리 다 고발해버릴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둘 다 실직하고 불쌍한 우리 윤인 손가락만 쭉쭉 빨면서 살겠죠. 안 그래요? 결국 제가 이혼하는 건 장모님이 스스로 자기 딸 그리고 자기 소녀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아우, 소리 질렀더니 목이 탄다 타.
저 술 좀 더 사 먹어야겠으니까 돈 좀 내놔 봐요. 이미 막걸리를 2병이나 비워놓고 술을 또 먹겠다고? 내가 일주일 전에도 20만 원이나 줬잖아. 그걸 벌써 다 썼어? 자네 요새 한 번씩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것 같던데 동네 할매들이 자네 도박판 열리는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본 것 같다고 했어. 자네 혹시 요새 일자리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도박에 손대나? 그럼 벌이가 없는데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 빨리 취업하라면서요. 저 세상 가기 전에 장인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도 짜증났었는데 장모님까지 저한테 훈수 두시려고요? 이 보세요, 장모님. 장모님 딸 지키고 장모님도 저한테 부모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달라는 대로 돈이나 주고 밥이나 차려주면서 조용히 삽시다. 예? 다른 가족들한텐 여태까지처럼 입 싹 닫고요. 동서는 그동안 처제의 약점을 빌미로 장모님을 겁박하며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굴며 끊었다던 술뿐 아니라 도박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거죠. 동서의 되먹지 못한 말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장모님을 보니 눈이 돌더군요.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이 개자식이 감히 누구 엄마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제가 뛰쳐나가기도 전에 아내는 마당에 있던 고무대야를 들고 달려오더군요. 크기도 크고 담겨있던 물도 많아 엄청나게 무거웠을 텐데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하며 당황한 동서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그 물을 차라락 동서의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처형! 형님! 언제 오셨어요? 아우 차가워. 차갑냐? 너 따위한텐 우리 집 마당 수도꼭지에서 나온 저 물도 아까운데 내 주먹을 날리기엔 앞을 내 손이 아까워서 대신 물이라도 뿌린 거야. 이 등신 쪼다 같은 게 우리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인성 고쳐먹은 척 하더니 만만한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었어? 처형, 처형, 우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형님, 처형 저러다가 사고 치겠어요. 손에 든 저 대화부터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네? 그놈은 기겁을 하고 제 아내를 피해 마구 제 뒤로 숨으려고 하더군요. 우리를 보고 크게 놀랐던 장모님은 빈 대야를 마구 휘둘러대는 아내를 꼭 껴안고 말리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정말 법에 저촉되는 실수를 할까봐 말이죠. 저는 염치 없이 아내를 피해 제 옷을 잡아당기며 매달리는 동서의 뒷덜미를 덥석 잡아챘어요. 그리곤 그대로 흙밭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어! 아이고, 허리야. 이제 술이 좀 깨냐, 이 개자식아? 이야, 내가 살다 살다 너 같은 버러진 처음 본다. 뭐? 취업이 안 돼서 면목이 없네요, 형님? 네가 우리 줄 야채를 장모님 도와서 다 땄다고? 고영진이 많이 죽었네. 저딴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긴 하고. 애초에 인간은 안 바뀌는 건데 우리 처제 존중해 준답시고 널 마지막으로 믿었던 내가 바보 멍청이다. 야, 어디서 엄살이야? 일어나서 똑바로 싹싹 빌지 못해? 어디 사위라는 게 연로하신 장모님을 부려먹고 돈까지 뜯어내? 뭐? 부모 대접? 넌 네 부모한테도 대접을 이렇게 하냐,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원래는 안 그러는데요. 오늘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웃기시네. 내가 너 취한 모습을 잘 아는데 오늘은 혀도 안 꼬이고 멀쩡하구만. 어디서 또 그따위 거짓말로 새치여를 놀리려고 들어? 새, 새치여 안 놀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보다 좀 기가 세다 싶은 사람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납작 엎드릴 거면서 난 사람 봐가면서 태도 바뀌는 너 같은 인간은 딱 질색이야. 그리고 너 같은 놈 더 이상 우리 장모님 옆에도 그리고 우리 처제 옆에도 못 둬. 이젠 처제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내가 용납 못해. 그리고 잘못은 나한테 말고 우리 장모님께 빌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놈은 저와 아내를 보자마자 허무하리만큼 순식간에 태도를 비굴하게 바꾸더군요. 몇 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려다 실패하자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놈을 내버려 두고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왜 여태 저놈 저런 행동을 다 참아주셨어요? 저놈이 말한 처제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걸 믿으셔서요? 으, 맞네. 나도 자식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인 거 다 아네. 그리고 도서방에 저런 행동을 눈 감아주는 것도 우리 딸하고 손녀를 위한 일이 아닌 걸 알아. 근데 이미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고 범죄자까지 된 아빠를 둔 손녀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무서웠네. 자기 엄마마저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되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나. 그래서 어떻게든 나 혼자서 도서방을 옳은 길로 이끌어 보려고 애쓰고 말리고 하면서 고군분투했던 거네. 그게 우리 딸도 손녀도 지킬 수 있는 길일 테니까. 하지만 나처럼 나약한 사람한텐 결국 무리였던 게지. 정말 미안하네. 장모님, 저는 처제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저놈 말 안 믿어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한들 진짜 잘못을 했으면 정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장 윤희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를 남기는 것보단 죗값을 치르고 반성하는 부모를 남기는 게 100번 낫잖아요. 자네 말이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만 하도 도서방 말에 계속 휘둘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됐던 것 같아. 난 도서방 행동을 내가 참지 못하면 내 자식하고 손녀 인생을 다 망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네. 나약하고 자존감까지 떨어져 있던 장모님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런 기야말 행동을 일삼았던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겠더군요. 저 아내는 우선 너무 구슬프게 울던 장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는데 그놈은 슬그머니 눈치를 보더니 우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처제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놈의 뒷더미를 다시 잡고 거실로 내팽개 쳤습니다. 어딜 은근슬쩍 방에 들어가서 버티려고? 너 저기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내가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너랑 우리 처제 이혼시켜야겠으니까. 그놈은 누나를 부라리는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울상을 지으며 정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장모님 생각에 주먹이라도 내다 꽂고 싶었지만 저놈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기 싫어 애써 참았죠. 저와 아내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가게로 오지 말고 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저녁을 챙겨 먹으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저녁 장사고 뭐고 오늘 저놈을 요절내야겠다 싶어 퇴근할 처제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6시 반이 넘자 처제는 어린이집에서 조카를 하원시켜서 돌아오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어머, 언니랑 형부 와 있었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처제는 집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처제에게까지 화가 나 있던 아내는 사나운 목소리로 그날 일어났던 일을 모두 폭로했어요. 장모님은 거실과 통해 있던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아내의 말을 모두 들은 처제는 기함을 하더니 조카를 방에 들여보내더군요. 그리곤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니 동서는 염치도 없이 가련한 목소리로 처제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팔 아파. 팔이 아파? 그럼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아! 처제는 그런 동서에게 저렇게 말하더니 냅다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동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뺨을 감쌌어요. 처제는 그런 그놈에게 이렇게 소리쳤죠. 자, 이제 뺨이 아파서 팔이 아픈 건 잊었지? 야,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저번에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싹싹 빌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지. 어디 가족들을 전부 기망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짓을 해. 그리고 비리?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디 한번 고발해봐. 건덕지 있으면. 어디 세상 사람들 전부 너처럼 다 뒤가 구린 줄 알고 그딴 거짓말을 해. 설사 그렇다고 한들 어딜 그런 걸 약점이랍시고 잡아서 자기 장모한테 돈을 뜯어먹고 부려먹어. 너 같은 건 이 집에서 당장 내쫓길 줄 알아. 꺼져. 꺼지라고.
여보, 이 저녁에 어딜 꺼져. 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공무원 파면된 일로 절연당한 거 알잖아. 나더러 어딜 가라고. 윤희야, 너희 엄마가 이 아빠 내쫓는다. 얼른 나와봐. 또, 애 앞세워서 내 마음 약해지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이번에 어림도 없어. 애가 어리니까 저번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따지고 보면 당신 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귀찮다고 애한테 휴대폰 화면만 틀어주면서. 난 당신한테 지나칠 정도로 많은 기회를 줬어. 근데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알았어.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될 오염수,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라는 걸 말이야. 나 혹시 몰라서 맨날 화장대 서랍에 이혼서류 준비해 두고 살았거든? 당장 그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가. 여보, 여기서 나가면 난 어디서 뭐 먹고 살라고. 제발 용서해줘. 어? 장모님, 이 사이 좀 용서해 주세요. 예? 너 좋아하는 도박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되겠네. 아, 맞다. 당신 가지고 있는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다 털어내고 나가. 그거라도 그동안 우리 몰래 엄마한테 뜯어간 돈 갖고 가라고. 정말로 동서는 장모님께 그따위 짓을 하면서도 결말이 이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처제가 짓지도 않은 잘못을 들먹이며 장모님께 한 거짓말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만큼 무식했던 건지 술에 내가 쩔여져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처제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합세해서 그놈의 짐까지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그놈은 울상을 짓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제는 그런 그놈을 대차게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엄마, 제가 눈뜬 장님이었어요. 저 때문에 이런 몹쓸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많이 괴로우셨죠? 전 정말 자식 자격도 없어요. 아니다, 주영아. 다이 엄마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이야. 울지 말거라. 엄마가 오히려 미안하다. 그날 처제와 장모님은 끌어안고 펑펑 울며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 또한 장모님께 죄인된 마음으로 흐느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장인어른께 장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제 스스로가 미웠습니다. 때문에 그날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어차피 처제랑 윤희도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들어온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방도 넉넉하고요. 아무래도 어린 저희 아들 제외하면 집에 남잔 저뿐인데 제가 장모님도 처제도 옆에서 지켜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장모님, 전 다른 무엇보다 장모님의 여리고 착한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또 휘두르려고 할까 봐 걱정돼요. 같이 산다고 해서 장모님이 홀로 서길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또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위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어째 어른인 나보다 고서방 자네가 나보다 배는 현명한 것 같네. 내가 정말 염치 없이 자네에게 기대고 살아도 되겠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그날 장모님을 설득한 끝에 아내와 저는 집을 팔고 아이들과 처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우린 처제와 조카, 저희 아이들과 아내, 장모님까지 7명의 대가족이 된 거죠. 처제는 이후에도 계속 매달리려고 들었던 그놈과 결국 이혼을 하고 조카의 양육권도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서히 다시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몇 달 뒤 그놈이 저희 집에 다시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린 마당에서 울상을 짓고 우리를 불러대던 그놈을 황당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놈 입에서 나온 말은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장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읍내 쪽방에 머물면서 일용직 일을 하고 근근히 살았었는데요.
너무 돈이 궁하다 보니까 같이 도박하던 도박꾼한테 조금 사기를 쳤었어요. 근데 제대로 쳐보기도 전에 그게 걸려서 지금 그놈이 절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을 전전하고 있다고요. 다시 저 받아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사는 집은 보증금도 없는 데라 뺄 보증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놈은 다른 가족은 쳐다도 안 보고 마음이 가장 약한 장모님만 바라보며 애원하더군요. 기가 차서 그놈을 그냥 쫓아내려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그놈에게 나지막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자넨 내가 아주 만만하고 우스웠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나한테 지금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거 아닌가? 근데 난 더 이상 자네에게 베풀 관용이 남아있질 않네. 난 사위였던 자네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런 약한 마음으로 인해 자식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과언은 범하지 않을 걸세. 그러니 여기서 추태 그만 부리고 이만 돌아가게. 나 이래 봬도 우리 영감 덕에 아직 아는 경찰이 꽤 있다네. 어디 지금 당장 불러서 자네 여기서 질질 끌려가게 만들어줄까? 경찰이요? 장모님의 그런 단호하고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마찬가지였던 그놈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리곤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더니 슬쩍 눈치를 살피다 냅다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참으로 한심한 뒷모습이 아닐 수 없었죠. 워낙 좁은 지역이라 그 뒤 동서에 대한 소문은 저희 가족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사기치러 든 도박꾼은 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노숙을 하며 그놈들을 피해 다녔던 동서는 결국 맞아 죽을까봐 무서웠는지 이 지역을 떴다고 하더군요. 그 뒤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정착을 잘한 건지 어땠는지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동네에서 동서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제가 젊었을 땐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었나 봐요, 형부. 그런 한심한 인간을 고르고 산 제 자신이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가건 싹 잊고 전 앞으로 저희 윤희만 보면서 살려고요. 처제는 지금껏 그놈을 자신 인생의 오점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인 것을요. 저는 그런 처제를 열심히 북돋우며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아들의 사람 도리를 아는 참된 사람으로 잘 키웠다며 저를 항상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저와 아내는 여전히 삼겹살 가게를 무난히 운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모님의 텃밭에서 야채를 받아다 쓰면서 말이죠. 처제의 딸도 우리 아이들을 친오빠 친언니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밝게 커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모두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더 이상 처가 식구들을 걱정하시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가족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서라는 파렴치 않을 겪어보니 세상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반면 모진 마음을 먹고 외면해야 하는 가족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만 쫓는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제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아픈 시련을 겪고 다시 행복을 되찾았으니 저희 가족처럼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소중하게 해야 할 가족들과만 함께 따사로운 매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 때문에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한 70대 남자입니다. 제가 그래도 자식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가 아주 몹쓸 인간이었더군요. 가족을 돈으로 생각했던 저희 큰며느리에 대해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앗간을 운영하시고 아버진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도 열심히 하며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선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아내는 정말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아들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고 결혼 후 몇 년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아내의 제안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유순하진 않고 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내는 완전히 저랑 반대 성향이었어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온화한 성격이었죠. 게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어딜 놀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클락션을 빵빵 누르며 짜증을 냈어요. 아유, 운전을 무슨 저 따위로 해? 저런 놈들은 운전면허를 반납시켜야 돼. 내가 저걸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혼쭐을 내주던지 해야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뒷좌석에 애들이랑 같이 타고 있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사람이 왜 그렇게 욱하고 그래? 저 사람이 갑자기 끼어든 건 맞지만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버님도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추면 안 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너무 바보같이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던 그 차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내리더니 축 늘어진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끼어들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까 당신 말대로 너무 쓸데없이 욱했었나 봐.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너무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당신처럼 한 발 떨어져서 차분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부족한가 봐. 그러자 아내는 앞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며 밝게 웃어주더군요. 그런데 또 하루는 저희 애들 둘이 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애들을 앉혀놓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얘들아, 형제끼린 죽을 때까지 서로 보듬어주고 위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이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제일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렴. 치, 아빠도 우리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우린 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빠도 요즘엔 큰 소리 잘 안 내시잖니. 아빠도 너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처럼 한번 노력해보자. 알았지?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하더군요. 그동안은 그냥 제 성격대로 살았는데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성격을 고치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텐데 현명한 아내 덕분에 저도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40대 초중반이 되었습니다. 병환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선 그때쯤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한텐 광진구에 있는 땅을, 그리고 여동생한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집을 물려주셨죠. 그때 당시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비싼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저는 그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엔 아내가 한식 뷔페를 차리고 2층과 3층엔 세를 주게 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해 음식 준비를 하고 저녁 장사까지 끝낸 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그 한식 뷔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답니다. 심지어 평소에도 길을 걷다가 노숙자분이 보이면 먼저 말을 걸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요 앞에 한식 뷔페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밥을 무료로 드리거든요. 추운데 매일 굶지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식사하러 오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정말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돈 한 푼 안 받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오세요. 주변에 혹시 밥 못 드시는 분 계시면 같이 오셔도 되고요. 저는 밝게 웃으며 얘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워낙 마음씨가 예뻐서 그런지 저희 애들도 아내를 닮아 정말 착했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큰아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친구랑 놀러 나갔나 싶었는데 계속 안 들어오길래 너무 걱정돼서 아내의 식당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 희원이가 학교 끝나고 아직도 집에 안 왔는데 혹시 오늘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얘기했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아, 희원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구나. 희원이 지금 여기 있어. 학교 끝나자마자 나 도와준다고 와선 계속 설거지라고 있네. 내가 퇴근하면서 집에 같이 데려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저희 큰아들은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와 함께 둘이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왜 공부는 안 하고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공부 하루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엄마도 제가 와서 좋다고 했는데요. 그죠, 엄마? 그럼 우리 희원이가 엄마 이렇게 끔찍이 생각해주는 효자인데 당연히 좋지. 그래도 엄마 도와준다고 공부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 선우 너도 형 따라서 엄마 도와준다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학교 공부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알았지? 저희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효자였답니다. 이게 다 저희 아내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애들 교육을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애들을 키웠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잘 자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애들은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둘 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20대 후반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작은 며느리는 정말 성격도 밝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한테도 어찌나 잘하는지 저희 부부가 며느리 앞에서 그릇이라도 하나 씻으려고 치면 그렇게 긋고 말리더군요. 어머님, 식당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집에서까지 집안일 하시게요? 평일에 몰라도 주말에 저 왔을 때만큼은 좀 쉬세요. 얼른 그릇 놓으시라니까요. 아유, 그래도 내 살림인데 내가 해야지. 너도 너희 집에서 네 살림 할 거 아니냐. 어머님이랑 저랑 같아요. 저는 아직 팔팔한 20대라 더 해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요즘에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이런 건 더 튼튼한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아유, 얼른 이리 주시라니까요. 게다가 며느린 저희 작은 아들과 결혼해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손주가 한 명만 생겨도 기쁜데 셋이나 낳아주니 완전히 보물이 따로 없었죠. 손주들이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 덕분에 아주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엔 자식을 하나만 낳는 부부들도 많다는데 너희들은 셋이나 낳았으니 애국자야, 애국자. 그나저나 희원이 넌 언제 결혼할래? 동생이 저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오순도순 살고 있는 거 보면 부럽지 않어? 에이,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제 입에 풀칠할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저는 작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아들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여자가 없다고 하니 조금 아쉽긴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아내의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도 장성하고 저희 부부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부터 자꾸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평생 저랑 건강하게 희로애락할 줄 알았던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그때부터 식당을 그만두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희 둘째 며느리가 참 지극정성으로 저희 아내를 돌보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저희 애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얘들아, 할머니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려야지. 얼른. 할머니, 저랑 동생들이랑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할머니가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서 저희랑 놀아주실 수도 있대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내가 널 봐서라도 얼른 건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는구나. 얘 며느라, 너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자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세상에 너처럼 시부모 잘 챙기는 며느리도 없을 게야. 하지만 가족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엔 다들 납골당으로 많이 한다지만 저희 아내는 산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덮기 전에 저희 큰아들이 편지 쓴 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읽어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저희 형제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사업에 빨리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엄만 저한테 좋은 부모이자 선생님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고 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하늘에서 일찍 데려간 거라고 생각할게요. 엄마, 하늘나라에선 고생하지 마시고 꼭 편하게 계셔야 돼요. 아셨죠? 엄마,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큰아들이 편지 낭독을 마치자 저희 가족들은 모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처럼 좋은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저도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자꾸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같은 데서 자꾸 찾아와서 저보고 땅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 식당으로 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땅을 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찾아와도 소용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그때마다 땅을 안 판다며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의 재개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재개발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희 아들은 돈벌이 많지 않아도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장하더라고요. 지방의 미인대회 2등 출신인데다 지금은 디자인 회사를 다닌다는데 생글생글 잘 웃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요즘 며느리들답지 않게 자기가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야 나쁠 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저희 집에서 셋이 같이 살았는데 큰며느리가 참 성격이 살갑고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랑 한강에 가서 한 바퀴 뛰고 오실래요?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기만 하잖아요. 저랑 같이 나가서 땀 흘리면서 한 바퀴 뛰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커피도 마시고 와요. 저희 집이 한강 바로 앞이라서 며느리와 함께 자주 한강에 나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가볍게 운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며느리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게 참 잘 맞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한강 가서 유람선이나 탈까요? 맨날 다른 사람들 타는 거 구경만 했지. 우리가 타본 적은 없잖아요. 유람선 타면 무지개 분수도 구경하고 공연도 볼 수 있대요. 제가 배 예약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같이 나가요. 저희 작은 며느리도 저한테 참 잘했지만 큰 며느리도 그에 못지않게 저한테 잘하더군요. 한참 먼저 결혼한 작은 며느린 큰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은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큰 며느리한테 친근하게 굴었어요. 형님, 역시 미인대회 출신이라 그런가 너무 예쁘세요. 혹시 다이어트 비법이 뭐예요? 전 애를 셋이나 낳아서 그런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영 안 빠지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를 셋이나 낳고 날씬하고 싶으면 욕심이지. 그래도 동서가 궁금해하니까 말해줄게. 내 비법은 말이야? 바로바로 이렇게 태어난 게 비법이야. 큰 며느린 애교가 있는 성격이라 그런지 작은 며느리가 말을 걸 때마다 재밌게 잘 받아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선물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어깨 안마기예요. 인터넷에서 어떤 연예인이 광고하길래 봤는데 다들 시원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뻐근하실 때마다 이걸로 마사지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그런 쓸데없는 선물은 뭐하러 사왔어? 우리 집엔 인간 안마기가 있잖아, 인간 안마기. 네? 인간 안마기요? 동서, 몰라? 우리 아버님 내가 손으로 주물러 드리는 걸 더 좋아하셔. 이런 비싼 안마기 사와봤자 사람 손보다 더 좋겠어? 그죠, 아버님? 아이고, 이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난 우리 큰 며느리가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도 좋고, 작은 며느리가 선물해 준 안마기도 좋다. 공평하게 딱 50대 50으로 좋으니까 싸우지 좀 말거라. 두 며느리가 저한테 예쁨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며느리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한테 엄청난 대박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땅에 결국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보상으로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 아파트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한강 바로 앞이고 바로 건너면 청담동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빌라도 근처에 있고 가수 아이유도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비싼 땅도 아니었고 3층짜리 재건물도 노후돼서 허름했는데 재개발 덕분에 한순간에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땅을 물려주신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 늙은 제가 아파트를 두 채나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큰며느린 친정에 일이 있다고 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작은 며느리까지 세 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너희 내가 이번에 보상으로 아파트 두 채 받은 거 알지? 그 아파트 너희한테 각각 한 채씩 주마. 선우 넌 둘째니까 25평짜리 그리고 희원이 넌 첫째니까 32평짜리 아파트를 주마. 대신 그냥 줄 수는 없고 조건이 있다. 그 아파트 명인 나랑 너희랑 공동 명의로 해야겠구나. 요즘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주면 자식들이 돌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니? 내가 그래도 애비로서 너희한테 큰 소리라도 치려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 저희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그 집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지금 사는 집도 있는 데다가 그 아파트는 원래 아버님 거잖아요. 그냥 아버님이 갖고 계세요. 작은 며느린 제가 집을 준다는데도 굳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저절로 물려주게 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 지금 사는 집에서도 애들 키우면서 살기 충분해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으려니
괜히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니? 노인네가 뭐하러 이런 비싼 집을 갖고 있냐고. 자식들한테 주지 그랬냐고. 아마 잔소리 엄청 할 게야. 그래도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잖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너희한테 한 채씩 주는 걸로 하마. 그렇게 저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저와 큰아들 내외는 작년 7월쯤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런지 큰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완전 꿈만 같아요. 저 한평생 이런 집에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높은 층이라서 한강도 보이고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이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면서요? 세상에, 제가 좋은 집에 살아보다니. 아이고, 그렇게 좋으냐? 네가 그렇게 기뻐하니 나도 기분이 참 좋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덕에 우리 모두 좋은 데서 살아보게 되는구나. 아버님, 저 앞으로 진짜 아버님한테 잘할게요. 아버님 덕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 그런데 이사를 하자마자 큰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회사는 왜? 혹시 무슨 일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도 너무 적고 직장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맞아서요. 저 그냥 집에서 저희 남편이랑 아버님 내조하면서 살려고요. 이사를 오자마자 직장을 그만둔다는 큰며느리의 말에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애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랑 다 의논이 된 거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저랑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전에는 아침 저녁에만 보니까 며느리가 참 착하고 애교가 많은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게으른 면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큰애야, 너 아침 안 먹니? 아버님,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저 그냥 TV 좀 보다가 이따가 점심 때 대충 먹으려고요. 너 원래 직장 다닐 땐 나랑 아침도 같이 먹고 그랬었잖니. 그땐 아침부터 일하니까 배고파서 그런 거죠. 아무튼 저 별로 안 먹고 싶으니까 아버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다 있으니까 알아서 드실 수 있죠? 예전엔 끼니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밥도 차려주던 애가 이제는 아예 그냥 저를 나몰라라 하더군요. 게다가 어찌나 생활이 불규칙한지 밥도 아무 때나 먹고 밥 먹은 걸 잘 치우지도 않았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거나 본인 취미생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마디 한 적도 있었답니다. 예, 설거지통에 이게 뭐냐? 밥 먹었으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놔야지. 너, 그리고 집안일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니? 에이, 설거지 좀 늦게 하면 어때서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일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버님이 다 하시던가요. 뭐야? 안 그래도 네가 하도 어지르고 안 치워서 내가 다 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 너 이렇게 집에서 빈둥거리려고 직장 그만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참, 아버님, 저 지난주에 동창회 갔다 왔는데 저 빼고 다 차가 있더라고요. 집은 제가 제일 좋은 데 사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쪽팔리지 뭐예요? 아버님, 저 차 좀 사주세요. 이왕이면 중형차로요. 아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한테 차를 사줘? 그리고 너 맨날 집에만 있는데 차 탈 일이 뭐가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어지른 거나 좀 치워라. 그런데 큰며느린 자꾸만 철없이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더군요. 하루는
거실에서 손거울을 들고 한참이나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저 여기서 코만 살짝 세우면 완전 연예인 뺨칠 것 같은데 아버님이 저 코 수술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코 수술은 무슨 코 수술이야?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괜찮은데 뭐하러 얼굴에 칼을 대니? 그래도 더 예뻐지면 좋잖아요. 요즘엔 유부녀들도 얼굴 예쁘면 SNS에서 연예인만큼 유명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코 수술 좀 시켜주세요. 네? 아유,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예전엔 안 그러던 큰며느리가 왜 그렇게 철없이 때를 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작은 며느리만 오면 괜히 작은 며느리한테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저 먹으라고 보약을 지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다짜고짜 작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지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또 콩고물 떨어질까봐 이러는 거지? 집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전 그냥 요즘에 아버님이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보약을 지어온 것 뿐이에요. 제가 무슨 콩고물을 바란다고 그러세요? 거짓말 하지 마. 아버님이 집 주니까 다른 것도 뭐 없나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형님, 왜 자꾸 저번부터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같은 며느리끼리 꼭 이래야겠어요? 하루는 또 작은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쿵쿵 걸어 다녀? 조용히 하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놀란 말이야 좀. 형님, 왜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희 애들이 뛴 것도 아니고 쿵쿵거리지도 않았는데 왜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저희 애들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참나. 동선 층간소음이 뭔지도 몰라? 우리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오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동서 애들이니까 동서가 알아서 간수를 잘했어야지. 그러니 형님도 걸어 다닐 때 뒤꿈치로 쿵쿵 찍으면서 걸어 다니시잖아요. 발소리가 커봐야 저희 애들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형님이 더 크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아들이 큰며느리를 말리더군요. 여보, 재수 씨한테 왜 그래? 애들 별로 시끄럽지도 않구만. 당신 너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재수 씨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래, 애들이 조용히 놀고 있구만. 왜 너 혼자 큰 소리냐? 얘 작은 애야.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큰 애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아휴, 진짜 아버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진짜 서러워 죽겠네. 이 집안에 나 예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완전히 나만 외톨이잖아. 큰며느린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마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한강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게 들리더군요.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 얘기가 나와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늙었으면 집에 좀 가만히 있지. 뭘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나 몰라. 맨날 등산한다, 조깅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집에 올 때마다 아주 땀 냄새가 나서 죽겠어. 엄마, 그거 알지? 노인네들한테 나는 그 꼬랑내 있잖아. 아버님한테서 나는 냄새가 딱 그런 냄새라니까. 아휴, 지긋지긋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안사돈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참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며느리가 저한테 어이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저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아니, 갑자기 5천만 원은 왜? 저희 엄마가 사업하시잖아요. 이번에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신데 그이한테 얘기했더니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면서 못 빌려준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 엄마 지금 그 돈 없어서 파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이한테 이 집으로 대출받자고 해도 절대 안 된대요. 그냥 아버님이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사돈한테 제 흉을 보더니 돈 필요하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가 꼬랑내 난다면서 뒤에서 절 욕하는데 돈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그 돈 못 도와주겠구나. 왜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엄마 망한다니까요. 사돈지간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글쎄 안 된대도. 안 된다고 말했으니 그만 얘기해라. 진짜 너무 치사하시네. 아버님, 원래부터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었어요? 참나, 어이없어 정말.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 버릇없는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며느린 아예 대놓고 저한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희 아들이 없을 때만 골라서요. 저희 아들이 있을 땐 세상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두부 팍팍 넣고 끓였으니까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나면 바로 악마같이 돌변을 하더군요. 아버님, 저 TV 볼 때 청소기 좀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중요한 장면 놓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뭐야? 넌 지금 집안을 이 꼴로 해놓고도 TV가 눈에 들어오냐? 내가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우라고 그랬지.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좀 봐라.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까지 어지르고 먹진 않는데. 넌 다 큰 성인이 왜 이 모양이야? 네가 하도 안 치우길래 내가 대신 청소기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제가 알아서 치운다니까 왜 자꾸 상관하시는 건데요? 아버님 그렇게 부지런한 척 하는 것도 병이에요, 병. 사람이 좀 차분할 줄도 알아야지. 왜 저렇게 가만히 못 있나 몰라. 뭐? 너 말 다 했냐? 그러는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이렇게 집에서 맨날 빈둥대고 있는 거 우리 아들도 아냐? 너 이러는 거 볼 때마다 아주 내 아들이 안쓰러워 죽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 생각을 해. 그렇게 전 며느리와 하루하루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자꾸 운동한답시고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가 어느 날부터 자꾸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기침도 나고 입맛도 없길래 감기인 것 같아서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침도 너무 심하게 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큰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큰애야. 내가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데 죽 좀 끓여다 주면 안 되겠니?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좀 날 것 같아서. 그러자 며느린 저한테 짜증을 버럭 내더군요. 참나? 아버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죽 하나도 직접 못 끓여서 드세요? 그리고 저 이 집안 식모 아니에요. 며느리라고요. 누가 너 보고 식모살이 하래? 그냥 흰 죽이라도 끓여다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어려운 부탁이든 쉬운 부탁이든 아니 제가 그 부탁을 왜 들어드려야 되는데요? 아버님도 제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아휴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먹은 채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혼자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온 저희 큰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식은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아휴, 이마에 열이 펄펄 끓잖아요. 안 되겠어요. 얼른 저한테 업히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업히시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 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환자분, 다음부터는 아프시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폐렴으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환자분께서는 연세도 있고 지병도 있으셔서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아프시면서 왜 병원도 안 오고 혼자 그러고 계셨어요? 그거야, 난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아휴,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잖아요. 그럼 식사는 하신 거예요? 오늘 뭐라도 드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식사도 안 챙겨드렸어요? 아버지 혼자 방에서 끙끙거리고 계시는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네? 저한테 다 말해보세요. 희원아, 넌 네 마누라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 저희 집사람이요? 왜요?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희원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거라. 네가 알고 있는 네 마누라의 모습이 진실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마.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말해주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이랑은 잘 지내니까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저희 아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그 인간이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이거 완전 이중인격이었잖아요. 아버지, 저 그 인간 가만 못 둬요. 내가 내 손으로 작살 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린 소파에 누워 빈둥대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괜히 집안일을 하는 척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뺨을 3개 후려쳐 버렸어요. 아! 여보, 미쳤어? 왜 갑자기 사람 뺨을 때리고 그래?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방금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해렴이라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 너 우리 아버지가 죽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막말하고 무시했다면서? 야,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인간이 아픈 시아버지한테 죽도 안 그래 못 끓여주냐?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드시고 쫄쫄 굶는데 안쓰럽지도 않디? 참나, 안쓰럽게 뭐가 안쓰러워. 아버님이 무슨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아니고 죽 정도는 직접 끓여 드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날 식모로 부리려고 나랑 결혼했어? 뭐? 식모?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무슨 식모야? 그런 게 식모면 나도 식모하겠다. 너 우리 아버지한테 차도 사달라고 했다며? 게다가 뭐, 코 수술? 야,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아무 부탁이나 다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아? 네 눈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누가 만만하대? 가족끼리 그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네 집은 시아버지가 비싼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줬다더라. 그래서 나도 아버님한테 부탁해 본 건데 그게 왜? 그리고 며느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굴 예뻐지면 아버님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 너 혼자 좋은 거겠지.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넌 가족인 우리 아버지가 죽 한 그릇 끓여달라고 부탁한 거 왜 안 들어줬는데? 너야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진짜 모르겠어? 아버님도 내 부탁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안 들어준 거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성격 아니라서 앞으로도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모시고 살긴 개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널 모시고 사는 거던데 뭐. 그리고 너 우리 아버지한테서 꼬랑내 난다고 했다며? 어떻게 하다 그런 막말까지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도 난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네. 난 네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속고 산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랑 이혼해. 나 너처럼 이중인격인 여자랑은 못 사니까. 아들은 결국 이혼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놀라긴커녕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혼? 그래, 이혼해. 이혼하면 나야 좋지. 당신 이 집 시세가 20억도 넘는 거 알지? 이혼하면 이거 반 떼어서 나 줘야 되는데 난 그 돈 받고 자유의 몸이 되니까 완전 땡큐지. 더 미룰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 뭐? 이 집에 반을 떼줘? 야, 너 내가 말 안 해줘서 모르나 본데 이 집 나랑 아버지랑 공동명이야. 게다가 아버지 지분이 더 많어. 그런데 네가 왜 이 집을 반이나 탐내? 네가 탐낼 자격이나 있어? 너 솔직히 우리 집에 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를 해. 돈을 벌어서 갖다 주기래. 하는 거라곤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밖에 없었잖아. 뭐? 아버님이랑 공동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데? 난 네가 이렇게 집에 욕심내고 있는지도 몰랐고 너한테 이 집 명의가 중요한지도 몰랐으니까 얘기 안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기 안 하길 100번 잘했네. 난 네가 그렇게 돈만 밝히는 인간인 줄도 모르고 처갓집에 4천만 원이나 도와드렸는데 아주 내가 후회스러워 죽겠다. 내가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 4천만 원도 뺏어오고 싶은데 너랑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 그러니까 그 4천만 원만 먹고 떨어져. 알겠어? 당장 이혼하자고. 참나?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번 기회 이혼하고 한탕하지 뭐.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그 후에도 한참이나 씩씩거리며 며느리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아들이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얘기를 했을 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며느리가 끝끝내 아들한테서 받아냈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은 그 돈에 연연하지 않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변호사 말이 며느리가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없어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며느리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와 아들을 찾아와서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랑 진짜 이혼할 거 아니지? 내가 그땐 당신이 나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니까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 건데 한 번 싸웠다고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이혼 소송은 취소해주라. 어? 취소는 개뿔. 그러게 진작에 잘했어야지. 딴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애원하지 말고 꺼져.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날 갑자기 내치면 난 어떡하라고. 아버님, 아버님이라도 말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요. 아버님한테도 막말하고 무시한 거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평생 흙수저로 살다가 갑자기 비싼 집이 생기니까 금수저가 됐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었나 봐요. 저희 아들한테 이혼 소송 당하고 재산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비는 그 꼴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야,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알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게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건 네 본성이 원래 그런 거고 네 의지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럼 넌 지금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인정하는 게냐? 짐승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버님, 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집안일도 부지런하게 하고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도 끼니마다 만들어드리고 예전처럼 아버님이랑 산책도 많이 다닐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참나, 그건 내 쪽에서 거절이야. 알어?
너 같은 며느린 한 트럭을 갖다 준데도 싫다. 그리고 내가 명색이 애비인데 내 아들 인생 망칠 일이 있어? 너같이 돈만 밝히는 애를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게 했다가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무슨 꼴 당할 줄 알고 다 필요 없고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 그렇게 전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혼 소송을 통해 결국 며느리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결과는 뻔하더군요. 며느린 집값의 반은커녕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애초에 저희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 이미 호구 조사를 다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재개발 예정이라 곧 돈방석에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처음부터 저를 모시고 산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는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참 착하고 좋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100년 먹은 여우가 따로 없었던 거죠.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으로 생각했던 거였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전 며느리랑 이혼하게 되니까 저희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전부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하더군요. 형, 형수님이랑 이혼 정말 잘했어. 안 그래도 예전부터 형수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행동 보고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돈또 고른 쓰레기였잖아. 그래요, 아주버님. 저도 돈에 눈 멀어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형님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이혼하신 거 정말 잘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번에 전 며느리한테 너무 대여서 앞으로 여자는 안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부모라 그런지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 이번엔 제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은 그 집에서 아들이랑 저랑 둘이 살고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농가 밭은 잡초로 인해서 손상되고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손상된다. 7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시고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 갖고 계신 것에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곧 장마철이라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